자, 이어서 5월의 부동산 핫이슈 마지막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추세에 들어간 서울 아파트 값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계속 불안한 모습입니다.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비강남권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수도권 아파트 값도 치고 올라오면서 다시 서울 집값을 밀어올린다는 분석인데요.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작년 6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40주 연속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 공급대책 발표 직후 오름폭이 줄기 시작해 4월 첫째 주엔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듯 싶었으나 4.7 보궐선거 전후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4월 둘째 주 다시 오름폭을 키운 서울 아파트 값은 매주 상승을 거듭해 지난주 0.10%까지 올라 V자 형태로 반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등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내리지 않고 서울 외곽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전망하는 가운데 거래 절벽 속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에 대해 월간 부동산 5월의 장에서 전격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주) 연속 고공행진, 쉼없이 상승하는 서울 집값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례적으로 거래량에서는 등락폭이 그리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네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다고요? 네.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V자 형태를 상승률만 보면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의 V자 형태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좀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 4주차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지수를 봤더니 0.1% 올랐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0.1% 보면은요, 지난 그러니까 2월 첫째 주가 0.1%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쭉쭉쭉 상승률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0.1%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V자 곡선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이사 대책 있기 전으로 다시 회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사 대책은 이제는 약발이 닿지 않았나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서울 아파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로 이제는 다시 꿈틀거리고 있고, 노도강이라고 그러죠. 이제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노원구는 이제 상계 중계동, 아마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중소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도봉동 같은 경우에는 창동 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죠. 이 부분은 올랐고, 성북구는 기름 도남 쪽, 이쪽 아파트 중심으로 좀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천구 재건축 또 이슈도 있죠. 그 다음에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서울 집값이 다시 한번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네. 거래는 절벽인데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현상, 또 지금 현재 세제 규제가 발표됐던 게 이제 뭐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세율도 더 올라갔고요. 공급 물량은 더 줄 것 같은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수요자는 있는데 공급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나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게 되죠. 그러면 공급량이 줄죠. 그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에 의한 가격 상승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달에 취임한 이후에요. 지난 4월 말까지 제가 매달 그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를 시계열 분석한 걸 보면요. 서울이 평균 66.1%나 올랐고요. 제일 많이 오른 종로구는 109%나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용성이라고 하는 지역, 마포, 용산, 그 성동구는 마포는 96.6% 올랐고요. 용산은 지금 현재 오른 게 93.8%입니다. 말이 90%지요. 10억이 20억 된 겁니다. 2009년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특히 그 고가주택을 9억으로 정해놓고 12년이 지나고도 9억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3년 반 만에 오른 겁니다. 2배로. 그러다 보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나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서민주택가인데도 불구하고 노원구가 63.3%나 올랐어요. 자, 매매 가격이 오른 건 둘째하고, 임대 가격이 보통 뭐 20, 30%, 많게는 40% 올랐는데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당장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매 가격이 오르면 뭐 대기 수요로 남아서 나중에 사면 되지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당장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능력이 안 되면 이제 도시에서 밀려나게 되죠. 정부의 정책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또 이 지방으로 밀려나는 수도권에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졌어요. 조세 증가가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직은 조세 증가가 일어난 건 아니고요. 이제 보유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번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월세 신고세가 진행되면서 불안하는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 전세금에 과세하지 않겠나. 이거는 뭐 김현미 장관 때부터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전세금에 과세하는 게 나타나게 되면 100% 제가 볼 때 조세 증가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반전세나 월세는 상승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세 물량이 줄겠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니까 또 전세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선은 이제 이렇게 신고제가 진행되면 당장 이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에는 적용할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직접적 보증금에 과세하지 않아도 이 간접소득세로 부과 안 해도 재산이 드러나면 차 하나만 바꿔도 의료보험비 달라집니다. 이렇게 적용하지 않겠나. 그런 불안감 때문에 소득은 일정한데 세금이 많이 나오면 결국에 조세 증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집값이 올랐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나 일주택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 지금이라도 되돌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공급량을 늘리는데 입주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입주 물량이 늘어난 시기는 남아 있잖아요. 당장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정책을 내놔도 일부는 대기 수요로 남겠지만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강보합세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거의 상승세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지금 내 집 마련에 나서지 말라고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봐야 되는데 이거 뭐 자꾸 정부가 정책을 뒤집어 버리니까 이게 안 됩니다, 지금.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진정되는 듯했던 서울 주택 가격은 이사 공급 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비규제 지역인 제주와 강원까지 전국에 손꼽힐 정도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네. 어느 지역의 부동산이 네네. 어떻게 얼마나 좀 올랐나요? 정부가 잘한 건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규제하면 안 된다라는 걸 확실히 이번 정부에서 보여줬다. 왜 그러냐면 규제가 엄청 많죠. 49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전국 49지역 정도가 그다음에 111곳이 이제 조정지역 대상인데 그렇게 되면 시도군 한 절반가량이 사실 지금 규제 지역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규제를 그렇게 했는데 집값이 잡히느냐? 안 잡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확실히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규제하다 보니까 이제 풍성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을 누르다 보니까 한 곳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들이 너무 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강원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제주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제주 아파트 값을 봤습니다. 5월 넷째 주 한 주말만 1.17% 급등을 했거든요. 정말로 뭐 1% 하면은 손에 뭐 피부로 안 느꼈을 텐데 막상 그 아파트 가격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1%만 움직여도 한 주에 엄청나게 많이 뛴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주 상승폭이 한 0.35% 됐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한 주 만에 1% 이상 뛰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쪽 올랐고요. 그다음 군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산 쪽도 실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좀 많이 뛰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났다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미분양 나고 있는 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풍성 효과가 지금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고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더라도 밸런스가 깨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규제가 답이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힘들다라고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지금 비규제 지역에 투자하는 서울권에서 투자하는 수요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매수 추격을 하는 무주택자들의 어떤 수요가 더 많을까요? 무주택자 수요가 더 많죠. 지금 심리적으로 이제 그렇겠다. 1가구 2주택, 3주택자는 뭐 규제를 당하니까 네. 이 물량 공급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죠.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미분양 나는 지역 한 곳이 있습니다. 평택입니다. 네. 지금 한 3년 동안에 5.5%도 하락했어요. 또 화성 일부가 지금 미분양 났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난 지역은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지역이거나 공급량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에는 주택 공급이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조금씩 공급을 해왔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고 안 하고 규제하다 보니까 이게 규제에 또 다른 풍소 효과를 만들고 이게 규제 역설이에요. 네. 과부족과 과공급의 네. 역설. 예,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킨 부분이 크게 눈을 띄는데요. 자, 평론가님, 이 네네. 부분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6대 방안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정비지수제 폐지 부분이 좀 있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보통 재개발 들어간다, 재건축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법적 요건하고 이제 요거 말씀하셨던 주거정비지수제, 그러니까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이제 빠져버리니까 법적 요건만 충족이 되면 충분히 이제는 재개발구역 지정이 이제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주거정비 지수제가 뭐냐면은 노후도하고 국민의 동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져서 한 70점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는 아예 이제는 철폐를 했다, 폐지를 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 공공기획 전면 도입이 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계획대로만 된다 그러면 5년에 걸치는 이런 재개발이 5년에 걸치는 시간이 이제 2년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기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이 빨라질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동의 확인 절차 간소화됐고요. 그 다음에 2종 7층 일반 거주 지역 완화 부분, 그러니까 7층에 대한 거 완화하겠다라는 부분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또한 매년 25개 이상의 재개발 구역 발굴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시장에서 보면은 좀 환영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지금 시청을 하시는 분들, 이제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내 지역이 이 25개 지역에 들어오지 않을까 은근 기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부수가 교수님 과연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제가 또 조금 보여드려 설명드리면 주거정비 지수는 원래 이제 3분의 2 이상 노후도가 돼야 되거든요. 네. 이걸 2015년도 박원순 시장이 이 노후도를 용적률도 가산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가구 중에 67가구만 노후도면 되는데 내 옆집이 5층을 지어버리면 5가구가 늘어날 꼴이 돼서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재개발 사업지가 해제된 지역이 2015년도 이후에 318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이거를 이제 해제함으로써 한 170곳 반 정도가 다시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오세훈 시장. 네, 오세훈 시장이.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또 이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불안할 수 있고요. 또 이게 건물을 다 지어서 입주할 때까지는 결국에는 주택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네. 주택 시장은 무조건 입주 물량이 있어야 안정화됩니다.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네. 자,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오를 대로 올랐다. 이제 거품만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신도시 토지 보상, 대선, 지방선거 등등인데요. 평론가님, 네네. 서울 집값을 좌우할 만한 변수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변수들 중에 어떤 것이 있으며 네네. 이 변수들이 어떻게 서울시장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까요? 역시나 대선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 그러냐면 정치 논리가 이제 경제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스케줄이 계속 꼬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차 3법입니다. 사실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꼬여버리게 만든 대표적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지 않은 이제 법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KB 국민은행의 자료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강북이 한 8억 원 정도 되고요. 강남은 12억 정도입니다. 수도권도 그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평균 매매 가격이 한 7억 원 돌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게 무려 작년 8월과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9개월 만에 1억 원이 오른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3법이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부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세 가격 마찬가지죠. 강북 14개구 5월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이 5억 한 1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5억 돌파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오르는 추세가 있는데
전월세와 필요해서 임대차 3법이 아무래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이 없어졌어요, 청년 세대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는 코인 예가 나오고, 자꾸 이제는 투자에 대한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 이제 잘못된 투자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많아지는 추세가, 청년 세대들에게는 현금 없으면 이런 시장 지금 못 들어오거든요. 사실 워낙 급격하게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정치 논리가 자꾸 부동산 쪽에 들어오면 안 된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당이 냈던 법안을 다시 한번 본인 손으로 다시 수거하고 있는 모습, LTV 다시 한번 완화시켜주는 모습들도 눈에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DSR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일단은 법안을 낸 걸 다시 한번 수거하고 있는 모습, 본인의 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모양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우리 교수님한테 네.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평론가가 정치적인 논리를 얘기했어요. 대선과 이제 지방선거 등등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이 변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정치적인 논리, 변수들이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2021년도 그 정치적인 논리와 견줘봤을 때 하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올가을은 아마도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 둘 다 강보 합세를 유지할 겁니다. 단지 이제 그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서 특단의 조치로 규제 완화의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것이 조세 전가로 이어진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이낙연 그 총리가 21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완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안 했죠.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대폭 완화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정치적 변수뿐이 아니라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주는 타격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1,760조나 됩니다.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있단 말이죠. 역전금리가 딱 2번 있었어요. 2005년도하고 이번 정부인데 미국 금리보다 우리가 낮아지면 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안 올 수밖에 없어요. 꼭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부동산 시장에 또 타격을 줄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로는 이제 연말 전에 지금 토지 보상금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사전 분양 얼마나 하느냐 이게 아마 변수가 되지 않겠나. 그러나 서울과 도심 지역 주변 지역 또 수도권 지역의 입주 물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전월세 가격 시장의 불안과 매매 가격 시장 불안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강보합세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현 여당에서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규제 완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갈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전망까지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